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 다시 한번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외국인 수급도 문제인데요. 벌써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코스피 안에선 5천억 원 가깝게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로 전환하지 않는 한 코스피가 상승으로 완전히 추세적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코스피도 좀 오를 수 있을 텐데 시총 1, 2위 기업들이 2%대 약세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 지수 상당히 제한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수급까지 정말 답답한 고구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또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박자 맞추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수익의 기회를 찾아봐야 할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여러분들은 오늘의 시그널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사실상 제약 바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오늘의 시그널을 통해서 아무래도 주도주는 바이오주고 하반기까지 바이오주 계속해서 공략해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제약 바이오 쪽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카테고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비만약 관련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위고비 덕분입니다. 위고비가 드디어 한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위고비라는 것은요, 비만 치료제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친 그러한 약물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약 2년 전쯤에 한 해변가에서 이렇게 사진이 찍혔는데 약간 후덕한 모습이 파파라치에 찍히면서 많은 이들의 유머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이렇게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생각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날렵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30파운드 이상 감량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수치로 좀 계산을 해보면은 약 13kg 정도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이 분들이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살을 뺐을까 하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인 X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식을 했고 오젬픽 위고비를 했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내 옆에 두지 않았다. 이렇게 직접 X에다가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고비에 대한 인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위고비는 어떠한 원리로 작용하는 그러한 약물일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사실 다이어트 보조제 정도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데 비만 치료제입니다. 환자에게 투여가 되는 그러한 약물인 건데요. BMI 기준으로 했을 때 30kg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가 대상이고요. 그리고 BMI가 27에서 30kg 사이에 있는 환자 가운데서 고혈압이나 질환이 있는 환자가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그러한 원리인데요. 소화 속도를 낮추는 GLP-1의 유사체 계열 약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어느 정도 좀 밥을 먹게 되면은 이 GLP-1 펩타이드라는 약물이 체내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분비가 되지 않는
아주 신기한 그러한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뇌를 속여서 결국에는 지금 내가 배가 부르구나, 더 이상 밥을 먹고 싶지 않다라는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하게 되고요. 포만감을 높여서 체중 감량 효과를 얻는 그러한 약물입니다. 이번에 위고비가 이렇게 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이전에 나왔던 그 어떠한 약물보다 간편하고 괜찮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이미 노비우 노디스크는 삭센다라는 GLP-1 계열의 약물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매일 투여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56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7.5%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위고비는 더 간단합니다. 보시다시피 주 1회 투여를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맞던 것과는 좀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68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체중이 14.8%의 감량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효능과 편의성 면에서 모두 다 개선된 약물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도 관련 수혜주들 꽤 많은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움직이는 기업들입니다. 블루엠텍 여러분들 아마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기업일 테고요. 오늘 시장에서 페트론이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봉 LS, 한국 BNC, 그리고 인벤티지랩, 샤페론, 그리고 유한양행, SK, 그리고 SK 바이오팜까지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도 비만 치료제와 엮인 기업들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한미약품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쪽으로 여전히 실적이라든지 매출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 시장에서 약간 소외된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엠텍이 어제까지는 또 강력한 대장주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B2B 대상의 이커머스 기업이기도 한데요. 블루팜 코리아를 통해서 병원과 의원에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온라인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공급을 시작으로 B2B 시장에서 굉장히 입지를 넓혀온 기업이기도 하고요. 비급여인 삭센다, 톡신, 필러, 그리고 진단키트로 취급 품목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급여 같은 경우는 2024년 상반기 매출액 가운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에 속하고 있는 그러한 또 약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백신이었습니다. 여전히 백신 수요 많고요. 세 번째로는 급여 쪽이었는데 18.2% 이상의 매출액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2024년에 실적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신규 파트너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블루엠텍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삭센다라든지 톡신, 필러 쪽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러한 약물이기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급가가 35만 원대이고요. 약국에서 파는 가격이 약간 100만 원대 아래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즉슨 블루엠텍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꽤 많아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테고 이에 따라서 어제 시장에서는 대장격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페트론이 현재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만 시장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커지게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다시피 비만 치료제 계속해서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SK 바이오팜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SK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었고요. SK가 비만 치료제의 CDMO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위고비의 노보 노디스크가 SK 팜테코 북미 공장 인수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비오 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수용 대응을 위해서 올해 2월에 캐털란트 인수를 했고 CDMO 생산 인수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되면 SK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SK가 직접적으로 비만 치료제 CDMO 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뿐만이 아니라 SK가 현재 가지고 있는 SK 팜테코가 직접적으로 이 노보 노디스크와 연결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시장에선 전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비만 치료제 쪽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시장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시장 안에서 승자의 깃발을 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여러분들 꾸준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첫 번째 시그널로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테마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될지, 그리고 만약에 지속되게 된다면 어떠한 기업을 봐야 하는지 오늘 파이널샷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에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각각의 종목들은 어떤 시그널 보내주고 있을까요? 종목 헤드라인 통해 살펴보시죠. 4가지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반도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ASML의 실적 쇼크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급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 넘게 빠지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칠 경우에 26거래일 연속 순매도세 이어가는 거고요. 기존의 기록을 깨면서 기존의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지난 2022년에 25거래일 연속으로 팔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 기록이 다시 새로 세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ASML의 실적이 발표가 있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우려를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ASML이 이번 실적이 공시 오류로 하루 일찍 나온 건데 실적 전망치도 워낙 좋지 않아서 이 실적 자체가 오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리뷰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보다도 조금 좋은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향후 전망과 이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수주가 좋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순매출 전망치가 300억 유로 정도로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고요. 수주액 역시 26억 유로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 전망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수주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ASML의 주가가 16% 넘게 빠져나갔고요. 실적 실망감에 엔비디아와 TSMC, AMD 등 반도체주들 줄줄이 하락하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소식입니다. 포드와 13조 배터리 공급 계약을 전하면서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요. 전일 장 마감 후에 내놓은 공시가 그래도 주가에 빨간불 켜주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한 후에 일주일 만에 다시금 전한 소식이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드와 109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 상용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최대 6년의 계약 2건으로 대략 전기차 100만 대에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매출액은 계약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시장 가격 등을 추정해 볼 때 13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폴란드 공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 전기차 시장의 전망이 밝은 이 시점에서 잇따른 유럽향의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기차 캐즘 우려감 어느 정도 덜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SK바이오팜이 연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오늘 6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3분기 호실적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이 종목 역시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 성장 기대감 속에서 SK바이오팜 3분기 실적이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이 전년도기 대비 약 45%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서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엑스코프리 관련해서 매출 고성장과 우호적인 달러 환율을 바탕으로 3분기 엑스코프리 매출액이 50%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또 방류한다라는 소식에 유가 관련주들, 육계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류가 10차 방류입니다. 일본이 현재까지 오염수 7만 톤을 원전 앞바다에 방류했고요. 이렇게 되면 또 해산물 먹어도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다시금 올라오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닭고기가 해산물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유가 관련주들 급등을 했다가 장중에 오름폭을 좀 반납하고 있습니다. 항상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다가 요즘 워낙에 테마 순환매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에는 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반도체 관련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주가 오늘은 또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반도체주 전망에 대해서 여전히 좋게 보고 계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섹터, 저는 미국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ASML의 그 실적이 미리 발표된 가운데 주문액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 또 내년 전망도 하향 조정됐다는 점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트리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미국 정부가 AI 칩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 상한선을 제한 관련 국가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반도체 섹터가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반도체 섹터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 하락 뉴스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차익 시장 매물까지 쏟아지면서 과하게 빠진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 쪽, 메모리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가 되기에는 업황이 개선되기에는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확인이 되었듯이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AI 반도체 쪽의 성장성은 최근에 대만의 수출 데이터라든지 대만 테크 업체들의 실적을 확인하더라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AI 반도체의 성장성은 유효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ASML 이외에도 TSMC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번 TSMC 실적 발표에서도 어느 정도 TSMC의 월간 실적 그 매출 현황을 통해서 확인은 되겠지만 컨센서스의 상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조금 긍정적인 센티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10월말에도 국내 대표적인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이 여전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AI 반도체의 성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반도체 업종이 선할 수 있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SMC 실적 발표도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이수페타시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을 컨센서스에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법인의 부진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이례적으로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다만 9월 중에 주요 고객사 중 그 북미 엔비디아야 800기가 네트워크 장비용 기판 공급이 시작이 되면서 4분기와 내년까지의 매출 성장, 특히 영업이익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3분기 기준에서 그 동사의 엔비디아향 매출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스페타시스의 기판 산업의 성장도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AI 반도체의 그 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업체들의 이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엔비디아와 TSMC 국내에는 SK하이닉스와 이스페타시스 정도가 그 선두 지위의 업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역시 그 AI 수요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감에 따라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또 어떤 선택하고 있을지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들이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안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5천억 원 가깝게 팔아치우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1시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담았지만요. 계속해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현대글로비스도 현재 5위권 밖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KT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선주, 다섯 번째로는 SK바이오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 가장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연이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보유율 53%대로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한양행,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네 번째로는 기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기업은 현대차인데요. 현대 계열사들 현재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 이슈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는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환호를 하고 있는 뉴스는요. 세계 최초 프레스 금형 설계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원가 절감이 가능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수치만 입력하면은 최적의 설계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은 75% 단축이 되게 되고요. 오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가 정부에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허용하는 것을 요청했다라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재 실적 피크아웃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의 주가 흐름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1%의 조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개인들이 현재 매물들을 던지면서 현대차의 주가가 지수와 거의 비슷하게 연동이 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현재 구간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비율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 여전히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치아 관련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풍 정밀이고요. 세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네 번째로는 젠백스입니다. 오늘 젠백스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파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 다른 종목들을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모두 다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네 번째로는 ST팜, 다섯 번째로는 실리콘2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세 번째로는 KB금융, 네 번째로는 네이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고려 아연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현대차의 지주사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쪽으로 오늘 강력하게 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함께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자 모두 다 반도체를 좀 팔아치우고 있는 양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SDI, 네 번째로는 LG전자,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파크 시스템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테크윙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올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게 비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펩트론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5위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디텍메드,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두 번째로는
PSK 이름 올리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셀비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는 셀비온.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셀비온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1위로 찍히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공모가는 15,000원이었습니다. 장중한 때는 60% 이상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5,4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고요. 셀비온이라는 기업은요,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와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저항선 전립선암 치료제에 대해서 최근에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확실한 셀비온이라는 기업은 오늘 시장에서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비온의 주가는 이 공모가 대비해서 32% 넘게 상승하면서 19,9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중한 때는 25,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것과는 비교를 하면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부진한 시장과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셀비온 공모가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추려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이오 세상입니다. 바이오주도 신규 상장하기도 했고 네. 약세장에서도 프레스티지 바이올로직스 6에서 7%대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저도 바이오 지옥 싫은데 지금 바이오 안 가지고 있으면 이거 완전 시장에서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그러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바이오가 한 종목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바이오가 너무 강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준비하고 보니까 이게 또 한 장이 넘어가지고 너무 많네요. 자, 일단 자, 또 재밌게. 자, 일단 화장품 OEM, ODM은 좀 더 쉬우니까. 화장품 OEM, ODM은 더 많이 들어봤죠. 더 많이 들어본 거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 OEM, OEM이 뭐예요? 가운데 자만 생각하면 가운데 자. OEM에서 이콰이프먼트. 그러니까 OEM은 정말 단순 제조. 단순히 그냥 주문서를 넣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아무 그냥 생각 안 하고 귀를 닫고 딱 생산만 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근데 이제 ODM이 되면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처럼 디벨롭먼트, 개발이 들어가죠. 개발. 그냥 단순 설계도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까지 해주는 거예요. 개발 공정까지. 이거랑 이제 유사하죠. 이제 바이오신에서는 그게 CMO, CDMO. 이것도 가운데 글자만 하면 돼요. CMO에서 M, 매뉴팩처링. 아까 OEM에서 가운데가 이콰이프먼트인데 M이 또 매뉴팩처링이에요. 이콰이프먼트 매뉴팩처링. 이 바이오신에서는 CMO,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제조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예를 들어 화이자나 저기 노바티스나 이런 데서 요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그 설계도대로 그냥 생산만 하는 거예요. 그 약 그대로, 약사 성분 그대로. 근데 이제 거기서 CDMO가 되면 D가 또 붙었네요. DM, 디벨롭먼트? 매뉴팩처링에 D가 붙었죠. 또 디벨롭먼트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공정 개발부터 약을 설계하는 것까지 해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CDRMO, R이 들어가면 뭐야? R, 리서치까지 해주는 거. 그러니까 CMO, CDMO, CRDMO, CDRMO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 M. 아까 OEM도 똑같아요. OEM이 이제 가장 우리가 하청이라고도 불렀죠. 옛날에 하청. 정말 하청. 약간 하청이라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언론에서 하청업체를 무시해가지고 임금이 밀리고 막 그런 거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위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 생산만 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CMO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생산만 해주는 거예요. 마진이 적게 남겠죠. 근데 하나씩 더 붙을수록 D가 디벨롭먼트가 붙을수록 리서치가 붙을수록 뭐예요? 하는 일이 더 알파벳이 많아진다는 건 하는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만큼 대가를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이 슈퍼 을이 돼가는 알파벳이 많이 붙을수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한 게 셀트리온이었고 셀트리온이 CMO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열심히 벌어갖고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고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유사한 거에서 더욱더 낫다의 바이오 베터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FDA에서 신약으로 인정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은 CMO로 시작을 했는데 바이오 신약 업체로 발돋움한 아주 좋은 모범 케이스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거기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 똑같이 CMO, CDMO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게 규모의 경제의 사업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지어놨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때 그 뭐죠? mRNA 만드는 화이자 말고 그 하나 더 있었잖아요. 지금 기업이 생각이 안 나네. 화이자 말고 그 기업도 공장 같은 게 없어요. 모더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대학교 옆에 붙어 있는 약간 부설 무슨 연구소 같이 생겨가지고 공장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mRNA 설계도를 그리는 그 뇌의 기술은 뛰어나잖아요. 그걸 이제 모더나의 mRNA 거를 누가 만들 거냐고요. 세계에 있는 CDMO 공장을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만들어주겠죠. 근데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용량으로 이건 용량으로 하는데 이 바이오 리터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 셀트리온 그 다음에 3위의 용량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가 있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예요. 이게 두 개 다 상장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CMO, CDMO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면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그걸 만들 공장이 없고 모 회사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에 맡기는 거죠. 이거 우리 만들어줘.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바이오 시밀러를 많이 만들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할 일이 많아지는 구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요 기회를 얻고자 기회가 뭐냐면 이제 바이오 생물법이라는 게 통과가 이제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미국 상원 하나가 딱 남았는데 상원 상임위원회가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뭐가 유리하냐면은 중국의 우씨 바이오로직스나 그 우씨 그룹이 두 개가 껴있고 합쳐서 5개의 중국 기업이 거기 표적으로 아예 박혀 있어요. 이제 걔네가 하는 일이 주로 CMO, CDMO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을 밀어낸다면 그 자리를 우리나라 기업이 차지하지 않을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CMO, CDMO 사업으로 컸긴 했는데 이제 포커싱을 어디에 맞췄냐면은 우리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에 맞췄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가 3위니까 야 이때가 기회다 해갖고 열심히 지금 해외 학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왜냐면 해외 학회 가서 유명한 제약사들 대표랑 만나가지고 명함 주고받고 이러면서 거기서 수주를 따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제약바이오 컨퍼런스 CPHI가 열렸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바로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또 일본에서 아시아 최대의 이 지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CPHI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참석을 했고요. 자회사. 그리고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박람회에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 이제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한 거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지금 이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를 준비했습니다.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로 허주마가 유명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셀트리온 조금만 공부했으면 허주마는 솔직히 알아야 됩니다. 그쵸? 네. 마루 끝나는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허주마를 만들어서 재미를 많이 봤죠. 셀트리온이. 근데 허셉틴이 그러니까 바이오 오리지널이에요. 이 로슈가 만든 허셉틴이라는 바이오 오리지널을 특허가 만료가 돼서 바이오 시밀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 바이오 시밀러의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이름이 허주마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만들었고 국내 3번째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업체죠. 그럼 요거 만약에 그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가 지금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고 내년도에 미국 FDA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데 유럽, 미국을 뚫어서 많이 팔리게 됐는데 문제는 공장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만들겠어요? 프레스티 바이오 로직스가 만들겠죠. 이제 그거를 홍보하려고 일본 학회에 간 겁니다. 일본 박람회를 간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 생물법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고 이제 달려들고 있지만 뭐 반론도 있어요. 일본이나 인도가 훨씬 앞서 있다. 물량이나 노하우 면에서. 그러니까 일본, 인도 업체들이 다 CMO, CDMO를 중국 걸 가져가겠지. 우리나라가 차지하겠느냐. 인도도 앞서 있다고 하나요? 네, 인도, 일본이 이쪽에 강해요. 인도가 과학 이런 쪽으로 강합니다. 네. 생물학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일본도 후지필름, 코닥필름 이런 애들이 필름 회사들이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지금 바이오재팬 아시아 이거였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누구랑 같이 부스를 했냐면 아지노모토. 이건 또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CJ 제일제당. CJ 제일제당이 조미료 만드는데 그 원조가 아지노모토예요. MSG의 원조가. 근데 이 식품 회사가
이 CMO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얘네랑 같이 부스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둘이 이렇게 학회 박람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를 유럽 허가를 받았고 이제 미국에 진출하고 중동에 진출하고 여러 군데 진출하려고 박람회 나가서 우리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대한민국 세 번째로 만들었어요. 막 홍보하고 다니는 거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우리 국내에서 세 번째 셀트리온 다음으로 용량 많아요. 우리 공장 없는 회사들 우리 공장 이용하세요. 네. 왜냐면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 받는 물량 말고는 다른 데로 확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노리려고. 그래서 열심히 홍보를 다니고 있다. 네. 네, 바이오 3위 업체 발빠르게 해외 일감을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종목도 5% 가까이 현재 뛰고 있는데 의류 업체예요. 네, JS 코퍼레이션 뭔가 앵커님과 어울립니다. 갑자기? 앵커님이 귀걸이가 예쁜 귀걸이들이 담겨 있는 핸드백 닮은 어떤 네, 되게 예쁜 디자인스러운 그걸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게 핸드백인 줄 알았는데 핸드백까지 생겼는데 열어보니까 거기에 귀걸이 함이더라고요. 귀걸이 가방이 있어요. 네, 귀걸이 가방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JS 코퍼레이션이 주력으로 납품하는 것이 네. 버버리나 코치예요. 주로 핸드백 업체죠. 네. 그러니까 물론 위에 에루샤가 있겠죠. 에르메스, 루비통, 샤넬이 있는데 약간 그 밑단계라고 해야 되나? 밑단계라고 하긴 그런데 그렇죠. 버버리나 코치가 그거보단 가격이 아래니까요. 그래서 이런 버버리나 코치의 명품 핸드백 ODM입니다. 아까 ODM 잘 설명했는데 여기서 또 써먹을 수 있겠네요. 네. ODM, 디벨롭먼트. 그렇죠. 화장품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ODM, OEM, 바이오에서는 그게 CMO, CDMO 이렇게 한다. 비슷해요. D가 들어가면은 디벨롭먼트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OEM 단순 OEM 회사보다는 ODM 회사가 마진이 많이 남고 지위가 의뢰 입장에 있지만 조금 더 높다는 거 다 공통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핸드백 ODM 전문 업체다. JS 코퍼레이션은. 네. 그리고 자회사가 약진 통상이 있는데 얘네는 갭, 올드네이비, 월마트 이런 의류 쪽. 그러니까 핸드백과 의류의 ODM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신 JS 코퍼레이션이라던가 약진 통상의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구찌나 버버리나 코치나 올드네이비나 갭이 밑에 제조원에 JS 코퍼레이션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품 회사들, 명품 의류들, 명품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의류나 핸드백들의 뒤를 받침해주는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미국의 경기가 연착륙된다, 아니다 말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물가가 지금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적들이 좋았어요. 아까 월마트도 있는데 월마트 주가 사상 최고치죠. 네. 이익도 사상 최대치고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잘 된다는 얘기는 월마트에 납품을 하고 ODM으로 월마트에 들어가는 의류를 만들어주는 이 JS 코퍼레이션의 또 실적도 좋다는 거를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디어달리아라는 색조 화장품이 있는데 이게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럭셔리 화장품 유통 채널인 페이시스가 뽑은 색조 화장품에서 2위를 차지했어요.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1위가 디올이에요. 디올. 크리스찬 디올이고 여기에 그 디올이 1위니까 샤넬, 랑콤, 에스티로도 이런 것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제치고 디어달리아라는 처음 들어본 게 1위를 했는데 바로 이게 바람 인터내셔널이라는 한국 회사에서 제조를 한 겁니다. 근데 바람 인터내셔널에 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던 게 JS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라는 거는 그걸 이해력이 높은 회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더 네이처 홀딩스가 그 골프 회사를 인수할 때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류 회사니까 이해도가 높겠다 해서 같이 데리고 가는 거.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는 뭐냐면 쩐주예요, 쩐주. 돈을 대주는 투자자.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같은 투자자인데 전략적 투자자라는 거는 이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회사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JS 코퍼레이션이 핸드백하고 의류에 납품을 하니까 비슷하게 이제 화장품도 비슷한 이런 소비재 유통이니까 그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바람 인터내셔널이 제조한 디어달리아가 중동에서 인기가 높았다. 이 소식에 이게 엮여서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작년에. 자, 이거 보면 럭셔리죠. 럭셔리 회사예요. 그러니까.
남산에 있는 거? 예, 남산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좋잖아요. 야외 수영장도 있고. 그 요즘에 행사하던데 수영장에 떠가지고 명상하는 거 행사하더라고요. 가보시기 네. 바라고 가을바람 맞으면서. 그랜드 하얏트를 인수했는데 JS 코퍼레이션이 작년에 JS747이라고 이 투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여기 1,000억 원 출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블루코브 3호 투신회사 제1호에 또 900억 원을 출자해가지고 요 돈을 갖다가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소유하고 있던 서울 미라마의 지분 95%를 확보를 하면서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럭셔리한 걸 다 하는 거죠. 중동에서는 디올 화장품에 이어서 2위를 하는 럭셔리 색조 화장품을 개발한 그 회사의 전략도 투자로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버버리 코치 명품 핸드백 OEDM 전문이고 원래 본업도 그리고 그랜드 하얏트 호텔도 인수했고 그래서 이 지금 호텔이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서울 평균 객실 이용률 호텔 신라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익숙하실 거예요. OCC라고 평균 객실 이용률이에요. 몇 객실이 찼느냐? 77%. 그러니까 100객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77객실이 차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19년 코로나 바로 전해에 78%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회복했어요. 5성급 호텔들은. 그리고 지난해 서울 호텔 평균 객실 요금 이건 ADR인데 이건 오히려 2019년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31%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죠? 5성급 호텔은 지금 객실 요금을 다 높였어요. 30%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전 수준으로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5성급 호텔은 다 가서 거기서 막 그 호캉스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댓글에 맨날 나오죠. 야, 나 빼고 다 잘 사네. 근데 그게 다 거기 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뭐 100원짜리 그 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인천공항이 맨날 분비네. 어쨌든 간에 호텔 객실 이용률하고 이 평균 요금이 굉장히 좋아지는 시점에서 그랜드 하얏트를 인수했다는 거 아주 좋은. 남산에 또 명동 남산에 중국인들이 많이 놀러 온다고 하면 여기가 또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JS 코퍼레이션은 이렇게 약간 럭셔리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예, 럭셔리 어떤 ETF 스타일 투자를 하고 싶으면 JS 코퍼레이션에 투자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핸드백과 화장품, 호텔까지 럭셔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주가도 엣지 있는 상승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눈여겨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리가켄 바이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이 기업을 내가 왜 진작에 몰랐을까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보니까는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투자자들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떤 이슈가 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이제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과 이제 플랫폼 기술에 대한 기술 수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제 이전에 이미 얀센의 기술 수출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 건데, 이 LCB84라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LCB84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 약물들이 임상에서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LCB84의 경우 이제 내년 초에
임상 일상 데이터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이제 해당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얀센으로부터 약 2,600억 원 가량의 기술료를 추가로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 임상 일상 데이터 결과에 굉장히 많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LCB84가 결국에는 이제 중점적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임상의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뭐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자면 리가켄바이오 등에 따르면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 ADC죠. ADC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인 이 LCB84A 같은 경우 전이성 고형암 대상 단독 및 이제 PD-1 타깃 면역 관문 억제제, 면역 항암제와 병역요법의 미국 임상 일상이 현재 순항하고 있으면서 내년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LCB84 같은 경우에 이제 트롭2라는 것을 타깃으로 하는데요. 이 트롭2는 다양한 종류의 상피세포 표면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의 하나입니다. 이 트롭2 같은 경우에 세포의 증식, 이동, 침습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암세포의 악성화와 관련이 깊어서 암을 찾아내는 이 바이오마커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폐암, 방광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대장암 등 수많은 이제 암들 중에서 수많은 이 고형암에서 이 트롭2라는 것이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증 확장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얀센과 이 LCB84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글로벌 계약 권리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기도 했고요. 당시 이제 총 계약 규모가 2조 2천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 결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임상이 좀 어떻게 진행될 것을 현재 시장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임상 일상 데이터가 중요한 만큼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제 아직까지 이 LCB84에 대한 임상 일상 연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만큼 최종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동물 실험 등에서 이뤄진 분석을 먼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LCB84 같은 경우에는 경쟁 약물 대비 효과와 안전성 등에서 매우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약물이 의도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효과 용량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측면에서 이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가장 낮은 용량이 리가켄바이오 LCB84 같은 경우에 킬로그램당 2mg으로 이는 이제 경쟁 약물인 길리어드의 트로델비 킬로그램당 100mg 대비 5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쟁 약물로 꼽히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다포토타맙 데룩스테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최소 효과 용량이 킬로그램당 10mg인데 이와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LCB84가 소량 투여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의미로 매우 효과적인 약물인 것으로 약물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LCB84가 경쟁 약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안정성 측면에서도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나온 결과입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약을 조금 쓰면 당연히 안정성도 높아지는 게 사실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긴 한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은 적은 양으로도 이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만큼 약물의 안전성을 이제 평가하는 지표인 치료 지수에서도 이 LCB84는 경쟁 약물 대비 뛰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료 지수라는 것은 이제 약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특정 약물이 유효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용량과 독성을 이제 많이 투여하게 되면 독성이 나타나잖아요. 독성을 나타내는 유발하는 용량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치료 지수가 높을수록 약물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뜻이고요. 치료 지수가 낮으면은 유효 용량과 독성 용량이 가까워서 약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이제 이야기하자면 치료 지수가 큰 약물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범위와 독성을 나타내는 범위가 충분히 차이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LCB84 같은 경우에 치료 지수가 6이라는 수치로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경쟁 약물 트로델비의 경우 1.2, 다토포타맙은 1, 이래서 이제 각각 5배, 6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LCB84의 안정성이 높은 것은 모든 이제 트롭2를 타깃으로 하는 다른 경쟁 약물과 달리 이제 암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잘린 형태의 트롭2를 타깃하기 때문인 것으로 좀 분석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트롭2는 고형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고형암에서 많이 나오지만 정상 세포에도 상당히 분포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잘린 형태의 트롭2 같은 경우에는 이
종양세포에서만 주로 발견되기 때문에 암세포만 타깃해 좀 더 안정성이 높다는 것으로 좀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 다포포탐합을 투여한 대다수 환자에서 실제로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슈도 있었던 만큼 LCB84 같은 경우에 안전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암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는 독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용량이 적어지면서 안전성도 좀 네, 나아졌다 이렇게 네네.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다른 경쟁 약물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쟁 약물들이 임상에서 조금 고배를 마셨는데요. LCB84가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소세포 폐암, 적응 중에는 비소세포 폐암인데요. 경쟁 약물들이 잇따라 유의미한 결과 도출에 좀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제 길리어드 같은 경우엔 비소세포 폐암 환자 대상으로 트로델비와 화학함유법 도세탁셀의 비교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이전에 항암 화학요법 치료 경험을 가진 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 중에서 환자에게 트로델비를 사용했을 때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1차 평가 변수를 이제 충족시키지 못했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다토포탐합 같은 경우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 환자 대상 임상 3상 중간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역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제 다토포탐합 같은 경우에 투여군은 기존의 2차 치료제 투여군 대비해서 전체 생존 기간 OS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유의미한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또 이제 비소세포 폐암의 유형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일관된 데이터를 얻는 데 실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리가켄바이오의 LCB84가 좀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다른 경쟁 약물이 이렇게 임상에서 잘 결과가 안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리가켄바이오 쪽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일스톤 확보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경쟁사 대비 이제 좀 더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압도적인 데이터를 보여줄 것으로 이제 기대되면서 기술력 확보 측면에서도 청신호학혀진 모습인데요. 이 LCB84를 기술 도입한 얀센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일상 데이터를 근거로 단독 개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리가켄바이오가 얀센과 체결한 기술 수출 계약에 따르면 단독 개발 옵션 행사 금액 규모가 2,607억 원 수준입니다. 이제 얀센이 단독 개발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은 종료돼서 이 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경쟁자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경쟁사 대비 효과도 굉장히 우월한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얀센도 계속해서 개발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얀센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개발을 이어나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리가켄바이오 측에서도 이제 얀센이 충분히 개발을 이어나갈 거라고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앞서 살펴본 길리어드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약물 대비 훨씬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 이외에도 이 트롭2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고형암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고 가치가 높다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유한양행의 렉나자 역시 얀센이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리브리반트라는 것과 렉나자 등 이제 폐암 치료제 라인업 확장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얀센이. 그래서 이제 LCB84 같은 경우에도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적응증으로 충분히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리가켄바이오 살펴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임상 결과를 잘 살펴봐야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술 수출이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도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 그리고 주가의 향방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고비 빼놓으면은 시장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위고비 벌써 좀 뜨거운데 관련해서 현재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고 현재 상황들 좀 정리를 먼저 해보고 갈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부터 위고비에 관한 기사들이 굉장히 쏟아져 맞아요. 나오면서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어제 15일 이제 국내에 상륙했는데요. 출시 첫날부터 이제 각 병의원들이 초도 물량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위고비를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성지라고 하죠. 성지 맞아요. 목록이 공유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고비 개발사인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5개의 용량으로 이 위고비를 판매 중에 있는데요. 5개의 용량 중 이제 용량당 2펜씩 병의원에 공급한다고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초도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병의원들이 앞다퉈 위고비 확보전에 뛰어드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제 의료계에 따르면 위고비 중간 유통을 맡은 줄릭파마 코리아라는 곳이 이제 어제 오전 9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위고비 주문 접수를 시작했는데 불과 1시간 반 만에 서버가 다운됐다가 복구되기도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체중 감량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앞서서 나왔던 삭센다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제 위고비 전에 삭센다라는 품목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셨는데요. 이 위고비 역시 펜 형태의 주사제로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점유율 1위였던 같은 회사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가 매일 주사해야 되는 것과 달리 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주 1회만 투여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의성뿐만 아니라 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삭센다 대비 체중 감량 효과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위고비는 비만 치료제 시장을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는 위고비는 이제 올해 1분기에만 글로벌 무대에서 위고비 매출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에만 약 1조 8천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면서 굉장히 글로벌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고비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한국 증시에서 관련주를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떠한 기업들이 좀 관련주로 꼽힐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곳이 블루엠텍이라는 곳인데요. 위고비 국내 수입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줄릭파마라는 곳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2차 도매에서 블루엠텍이 이 병의원으로 위고비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돼 있는데요. 줄릭파마도 이제 자체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규모가 크지 않고 국내 유통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업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블루엠텍을 통해서 유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통사가 그런데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블루엠텍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유통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자잘한 것들도 많고 큰 것, 작은 것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블루엠텍을 주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비만 치료제 열풍을 일으켰던 이 삭센다도 줄릭파마 코리아가 수익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삭센다 역시 이제 블루엠텍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삭센다 출시 초기에 삭센다 전체 유통의 약 30% 물량을 확보하고 유통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뭐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관심을 높게 받으면서 유통사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점들을 고려해 이 줄릭파마가 신뢰를 보냈고 결국에 이제 국내 수입 물량의 대부분을 블루엠텍이 유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루엠텍이 이번에도 좀 유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블루엠텍이 위고비 유통을 하게 되면은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로 잡힙니까? 이제 삭센다 매출 국내 매출이 한 400억 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뭐 이게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추락 가격 자체가 삭센다 대비 5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전체적으로 뭐 5배가 바로 매출이 되진 않겠지만 이제 증권업계 등에서 추정하는 위고비 국내 매출은 약 800억 원 가량인데요. 삭센다 대비 2배 가량이 되는 겁니다. 블루엠텍이 위고비 물량의 유통의 60% 가량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 경우 이제 위고비를 통해서 블루엠텍은 240억 원 가량의 매출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이제 블루엠텍의 지난해 매출 약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당한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루엠텍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위고비 관련주들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도지가 하루하루 바뀌는 상황입니다. 진짜 수혜주가 어떠한 기업인지 여러분들 끝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무버입니다. 기적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는 위고비가 국내 시장에 상륙하면서 국내 증시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데요. 이 치료제의 원리는 GLP-1 계열의 약물을 사용해서 호르몬 촉진을 해서 소화를 속도를 늦춰서 포만감을 더 늦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펜 형태로 되어 있는 주사기 하나당 총 4번을 투약해서 일주일에 한 번 투약하며 4주간 이용을 하게 되는데 68주 연속 투약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체중을 14.9%가량 감량해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에 공급되는 가격이 총 4회를 이용할 수 있는 그 펜 하나당 37만 2천 원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고비가 출시될 것이다라는 이슈는 몇 달 전부터 국내에 노출된 재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에서는 뉴스에 파는, 즉 세론의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뉴스에 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위고비가 첫날부터 품귀 현상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위고비의 온라인 주문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각 병원에서 접속량이 또 사이트에 폭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물량을 선점하려는 주문량이 폭주하면서 시작한 지 1시간 반 만에 서버가 다운됐다가 복귀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인데다가 국내에 도입되는 물량도 부족할 것으로 보여서 가격의 인상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환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소비자 가격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소비자 가격이 원래 70만 원대 수준이었는데 100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예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수혜주들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블루엠텍이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의약품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기존 비만 치료제였던 싹센다도 유통을 또 담당한 바 있는 회사인데 위고비의 2차 도매 판매도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노엔텍의 경우에도 위고비 생산을 담당했던 CDMO 기업의 원료를 독점 공급한 바 있어서 주목받고 있고요. SLS 바이오도 노보노디스크와 품질 관리 독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한양행과 샤페론, 대봉, LS 등이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 업체들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비만 치료제 업체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위고비와는 큰 상관이 없고 또 위고비에는 한국의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수요가 뜨겁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위고비를 뛰어넘는 관련 약품 등이 또 발견이 되면서 개발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지신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통 주제로 먼저 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위고비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을 했는데 단기 테마일까? 아니면은 이제 시작일까? 이 두 개를 놓고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낼게요. 박수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도 관점입니다. 매도 관점. 네. 단기성에 불과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저도 뭐 단기성 테마로 적용될 것 같지만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단기적으로 부각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세 흐름은 단기적으로 대응하되 이 이슈는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단기로는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단호하게 매도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단기긴 하지만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 테마이지만 약간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테마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어볼 텐데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네네. 왜 매도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고 오늘 관련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았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국내로 들어온 부분들은 상당히 좀 큰 이슈이자 지금 이제
뭐 솔드아웃 되었다는 얘기가 이미 좀 나와 있는 흐름들이어서 뭐 그런 부분들로 보자면은 상당히 좀 매력이 있고 대응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관련 종목들이 이미 먼저 움직였어요. 먼저 약 2달 정도 전에부터 해서 저점을 잡고 상승 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내용이 나왔던 부분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지금 뭐 비만 치료제가 또 뭐 당뇨병이라든가 그리고 고혈압에도 좀 긍정적이다. 원래 이제 당뇨병 치료제였어요, 이 부분이. 이게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하던 게 이제 비만 치료제로 바뀐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심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무래도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비만 관련된 부분들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68주 정도 맞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대략 뭐 14.8% 정도, 약 15% 정도 체중이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제품이 지금 이제 국내 들어오면서 가격은 일단 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자, 펜 주사기 한 개당 37만 2,025원입니다. 이건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이 아니고요. 병원과 그리고 약국에 공급하는 가격입니다. 그다음 여기서 마진을 붙여야 되겠죠. 마진을 붙이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수요가 좀 많아진다면 뭐 2배 정도 올라오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뭐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냐라고 좀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또 그리고 이런 노브노디스크가 나와주고 또 1911에 jet바운드까지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한국 시장으로.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재밌는 게 이게 바이오라든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보통 제네릭이라든가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서 판매량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특정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격을 제가 공고가를 말씀드리죠. 공고가를 기준해서 68주라면 1년 5개월 동안 복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5개월 동안 이걸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2,500만 원이 좀 넘어가요. 1년 5개월 동안 우리가 이 위고비 제품을 이제 구입한다면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분들이 좀 사기에는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자면 아무래도 생각보다 일단 지금 현재 뭐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구입이 상당히 좀 밀리겠죠. 하지만 대중화가 되기 전까지는 대중화가 된다라는 건 뭐 시장 점유율이 10% 이상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쪽 수요가 전체 약품 수요에 있어서 대략 한 1에서 2%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자면 저는 일시적인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겠지만 꾸준하게 상승하기에는 부담이 좀 알겠습니다. 있을 것이다. 실적이 그만큼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호 대표님께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트렌드가 되기에는 사실은 약간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좀 연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 주셨고요. 박선주 파트너님께서 왠지 정반대 의견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 약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당뇨병 증세가 살짝 나타나고 그렇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이제 인슐린이 제대로 이제 분비가 안 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살도 좀 감량해주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게 먹는 것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죠. 그게 사실 이번 이 위고보의 포인트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핵심이 또 뭐냐면 가격이 뭐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지만 솔직히 다이어트 약들 여러분들도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 원 순식간에 깨지거든요. 그죠? 그래요?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상당히 좀 다양한 이제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약품이기 때문에 솔직히 다이어트에 좀 강력하게 어떠한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뭐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이미 이제 그 줄릭 파마 코리아가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15일부터 이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주문 접수를 받았지만 1시간 반 만에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노보노디스코 코리아가 의료기관당 구매 물량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 지속적으로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관련 종목들은 이 이슈가 좀 불거질 때마다 단기적으로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또 이제 비슷한 이제 새로운 신약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임상도 하고 개발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관련 종목들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약바이오가 한참 핫할 때 솔직히 신약은 안 나왔는데 그 암세포 치료제 같은 것들 나오면은 어떻게 됐어요? 항암제 나오면 이슈 나오면 이슈로 그냥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옛날에 그 항암제 관련 이슈로 이제 그 항암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던 만큼 이 위고비가 만약에 국내에서 굉장히 핫하게 판매가 된다면 이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는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네.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약간 체감하는 것도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또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당뇨도 있으시다고 하고 또 체중을 감량하고 싶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일까요? 뭐 보는 시선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시장이 커진다라고 본다면은 테마성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생각보다 뭐 대중성이 없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박수범 대표님의 의견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무버입니다. 건설 업황이 다시금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증권가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집값, 근데 이제 재건축을 곁들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이 건설주에 대해서 집값과 재건축이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업황 전반에 대해 좋게 보면서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파지티브, 긍정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집값, 주택 업황과 건설주의 밸류에이션이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건설주의 실적과 집값이 함께 움직이는데요. 주요 건설사의 주택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보신 모든 종목들의 모든 건설사들의 주택 매출 비중을 보셔도 70%에서 50%까지 꽤 높게 측정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는 데다가 전세 가격의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건설주의 밸류에이션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적 지원이 가세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건설주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 기획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또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또 올해부터 또 추진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남과 반포, 압구정, 잠실 등 서울의 주요 지역 그리고 평촌과 분당 등 신도시들의 재개발 사업이 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건설과 공사비 안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신규 수주 물량도 매출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본격적으로 건설주의 실적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NH투자증권에서 어떤 종목 최선호주로 보고 있을까요?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는 요즘에 브랜드력과 트랙 레코드에 기반한 수주 경쟁력이 돋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힐튼 호텔 복합 개발 등 준자체 사업의 착공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만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당장 보기보다는 적극적인 수주나 데이터 센터 등의 신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노력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오 목표 주가 43,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했는데요. 이 밖에도 HT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을 차 선호주로 보고 있다라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KT 가지고 오셨는데 KT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더웠을 때부터 여름부터 말씀을 해주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3%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의미 있는 거래량과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주가 상승을 보여줬냐? 아무래도 지수라든가 전체적인 반도체가 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통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방어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현금 캐시를 매달 창출해내는 회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방어주로서의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이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됐어요. KT에 있어서. 보면 현대차가 4.86% 가지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3.21%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쪽이 연기금 쪽입니다. 7.57%로 2대 주주로 되어 있죠. 근데 사모펀드 물량도 좀 들어와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5% 정도의 사모펀드 물량이 좀 들어와 있는데, 티로 프라이스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금 현재 KT에 대해서 지금 5.24%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체스터 같은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5.19%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KT가 이런 지분 구조로 봤을 때도 현대차 그룹 쪽에서 좀 더 추가적인 지분 확보를 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UAM 시장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지금 통신사들은 6G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G가 되어야지만 좀 더 안정적인 UAM이라든가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인데, 5G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런 통신사와 현대차 그룹 간의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더 큰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보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9월 말부터 수급이 들어왔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술적으로도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KT 그때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수건 대표님 워낙 또 종목도 잘 보시니까 여러분들 KT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서현이화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기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시기가 거의 도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인도법인 주식이 이제 22일부터 이제 뭄바이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죠. 근데 이번에 자금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싱가포르 정부와 그리고 블랙록이 7,730만 달러를 이제 입찰을 했고, 그리고 피델리티가 7,650만 달러치를 각각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일단 해외 기관 모집에서도 상당히 지금 인기몰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잘만 진행된다면 일단 인도 쪽에서 자금 모집이 한 33억 달러 정도는 충분히 지금 긍정적으로 모집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정도부터는 이 관련 주식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서현이화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서현이화는 이제 인도 시장에 이제 현대자동차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동반 진출을 한 상황이고, 이제 그에 이제 맞는 이제 물량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생산 능력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제 이 캐펙스 시설 투자 자금 동향을 조금 보면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한 940억 정도 자금을 이제 집행을 했었는데 2023년에는 2,592억을 투자했고, 올해는 벌써 한 2천억 정도 가까이 시설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시설 투자를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본 총계의 증가와 그리고 매출 증가가 동시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14,6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금요일 정도부터 좀 시세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14,6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 보시고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이 나온다면 한 16,700원 정도 자리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시세가 좀 더 나오게 된다면 18,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현 이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단기적으로도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기술적인 분석 듣고 왔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이전부터 가지고 오셨던 반복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기업은 그만큼의 좀 어떤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현대글로비스 잘 가더라고요. 네, 현대글로비스도 이 시간대에 많이 좀 맞아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자 이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기업이 많네요. 네, 오늘 보면 그동안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박스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승하면 다시 조정받고 조정받으면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우리 애기가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거래량도 지금 현재 평균 거래량을 지금 넘어서서 지금 현재 36만 8천 주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 주가도 지금 현재 6.85%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현대글로비스가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해운 사업 같은 경우도 뭐 해상 운임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동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 뭐 유통도 하고 있고 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2030년까지 대략적으로 매출이 4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실적에 대한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현대글로비스는 자체적으로 지금 6년 동안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한 9조 원 이상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 주가 상승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옥션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보고 계신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 토큰증권 관련, STO 관련 이제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력이 시초에 좀 강력하게 나와서 관심을 가져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이제 오늘 10월 달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 이제 이슈를 보니까 이 조각 투자 플랫폼 태사가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와 이 디지털 실물 연계 자산 거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어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 옥션을 한번 들고 나와 보았고요. 이제 서울 옥션도 이제 미술품 경매, 중개 그리고 직접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련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이고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이 이슈가 나온다면 충분히 상승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손절 라인 한 7,100원 정도 잡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오션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시우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전일 반도체 지수의 급락 영향으로 국내 증시 오늘 좀 약세로 다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의 실적 부진이 영향을 주면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의 주요 반도체 종목의 하락으로 이어진 만큼 당분간 반도체 업종의 주가 회복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비해서 오늘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있었던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 보였고 특히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 출시되면서 굉장한 인기를 보이고 있죠. 그런 만큼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물론이고 다른 제약바이오주로도 순환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금일 그동안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됐던 페트론과 대봉에레스 등이 장중에 급등이 나왔고요. 제넥신 역시도 임상 이상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까지 안착을 한 모습이고 대화제약 역시도 임상 3상 소식에 추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현재 시장에 확실한 주도 테마가 없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주의 재반등은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앞으로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공략주는 오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제약바이오주이다 보니까 다른 테마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애니메이션 핫쇼핑의 관련주인 SAMG 엔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화산핑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시장에도 진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매출과 수익성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최근 급등한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친 상황으로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타점을 잡아볼 만하고요. 1차 목표가로는 한 17,500원까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조금 움직임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금 눌렸거든요. 충분히 내일부터 해서 관심 종목으로 보시고서 매매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데일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삼지 엔터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핫쇼핑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 삼지 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서 약간의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함께 공략하면서 17,5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함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정 파트너,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코스피 시장이 내리 하락세가 나오더니 오후장에는 코스닥까지도 이제 동반해서 하락세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동시효과 기준으로 해서 양지수 모두 다 1%대 하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오늘 전반적으로 전거래 ASML 실적 발표 영향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대체로 약세의 움직임을 보이거나 하락세가 나온 종목들이 다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5위 아래권으로는 오늘 좀 낙폭이 크게 나온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양 지수 모두 다 동반해서 매도세가 좀 거세게 나오면서 1%대 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 전반적인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횡보 국면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향성을 좀 탐색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ASML 관련해서 제가 또 내용을 한번 찾아봤더니 원래 이제 ASML 실적 발표가 당초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국내 시간 기준으로 해서는 넘어가는 이제 새벽 역쯤에 발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이제 공개됐다가 금세 삭제가 됐었는데요. 다시 이후에 실적이 모두 공개가 되는 그런 이제 해프닝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ASML이 가이던스에서 2025년도 전체 순 매출액을 300억 원에서 350억 유로를 지금 제시를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이제 전망치보다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지금 ASML 최고 경영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의 다른 부분은 좀 회복이 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세가 2025년도까지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 ASML 실적을 이제 봤을 때 이 ASML의 매출액의 가이던스가 가장 저조한 큰 요인이 PC와 서버용 CPU를 만드는 인텔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AI 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1년치가 지금 완판됐다라는 이야기도 얼마 전에 했었고 수요가 계속해서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발표가 되는 TSMC 실적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들은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봐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제 또 반도체 투심에 있어서 약간 또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있었던 부분이 ASML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 AI 칩 관련해서 그 수출을 국가별 상한 설정하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AI 칩 허가 절차를 내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중동의 페르시아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좀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로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제 10월달 지난해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지금 압박을 굉장히 좀 크게 가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또 소식까지 또 중동 쪽에 지금 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가 오늘은 좀 세론으로 작용이 된 것 같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투탑이 하락하면서 코스피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중에 2,601포인트까지 저점을 찍었다가 현재는 0.79% 전일 대비 내리면서 2,612포인트 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낙폭이 조금 더 큰데요. 전일 대비 0.94% 약세 보이면서 766.5포인트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물량을 출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5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이 6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보이면서 외국인 1,000억 원 이상의 매도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하겠습니다. 네, 10월 16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간밤에 반도체 기업이 전반적으로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빠졌고 또 우리가 기다렸던 ASML이 생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국 증시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 긍정적인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악재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다만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또 크게 실리기도 했습니다. 미고비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또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함께 마켓 스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테마가 코로나19로 잡히긴 합니다만은 코로나19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는 비만 당뇨와 함께 엮이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화제약, 대원제약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전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치매 있습니다. 장기 테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치료 쪽이 3%, 진단키트 쪽이 2.9%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제약바이오입니다. 이어서 실적 테마 보시죠. 폴더블폰 오늘 0.6%, 피부미용 쪽 0.4% 상승세, 시멘트 쪽이 0.1%의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률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 오늘 상장한 기업 셀비온이 공모가 대비해서 35%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았고 제넥신 상한가, 한국파마 상한가, 나라 M&D 25% 이상의 상승세, 그리고 대화제약이 23% 이상 상승세, 펩트론이 23%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1% 가깝게 하락세 2,609선, 코스닥은 1% 이상 밀렸네요. 76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 이상 밀렸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확실히 좀 밀리는 하루였고요. LG 엔솔이 강보합에서 40만 4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 넘게 조정세, 현대차는 0.4%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쪽, 완성차 쪽은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우선주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기아가 현대차와는 다르게 좀 밀리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9% 이상 하락세 97,8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10만 원대 깨지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KB금융, 약보합권, 신한지주가 2.4%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이 오늘 시세가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것도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크게 아웃퍼폼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1%의 하락세, HLB 1%, 리가켄바이오도 1%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클래시스가 2% 이상 밀렸고요. 삼천당 제약은 무려 4% 이상 밀리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엔캠은 오늘 시장에서 1%의 하락세 나타내면서 어제까지 급락이 나왔던 것과는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지수와 연동되는 하락선에서 그쳤고요. 휴젤은 1.7%의 하락세 28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외에 리노공업이 또 주가의 하락폭이 꽤나 컸는데 3.7% 이상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에선 리노공업이 20만 원대가 깨졌고요. 19만 7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결국 양지수 모두 1% 언저리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고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내일장도 저희와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시죠. 내일은 이제 TSMC 실적 발표에 좀 기대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전망 어떤가요? 일단 ASML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반도체 노광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AI 칩 관련해서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세 자릿수 성장률 계속 보여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TSMC 또한 지금 엔비디아와 같이 함께 협업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다 모든 수주를 거의 지금 TSMC 쪽에 맡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TSMC 실적은 호실적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TSMC가 워런 버핏의 지주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를 밀어내고 시총 순위에서 8위로 이제 7위까지 한 계단 뛰어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시총 역시도 장중에 1조 달러 선을 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 AI 칩 생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그 관련 수주 물량도 지금 TSMC에서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례로 애플이나 퀄컴,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경우 지금 TSMC에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지금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자체가 지금 압도적으로 TSMC가 62% 정도 가져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 한 2년 내에 있어서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는 좀 시장 점유율이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와 TSMC의 기술 격차 지금 너무 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을 한 지 약 1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그런 애초부터 이제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져갔었던 TSMC가 지금 AI 그런 수요와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지금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항상 이제 1등만 원하기 때문에 1등 지금 기업인 TSMC와 삼성전자를 지금 비교군에 뒀을 때 2위인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는 이거 위기상 아니냐라고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TSMC는 수주가 너무 많이 밀려서 이제는 배짱 장사까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격을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금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당연히 가격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탈하는 고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사들이 지금 인텔이나 삼성전자를 지금 또 차선책으로 해서 다시 이제 수주 물량을 좀 일부 돌리는 그런 지금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 독주 체제는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망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TSMC 같은 경우에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유럽 내 첫 공장 건설을 시작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다양한 시장 이제 부문을 위해서 추가 공장 건설을 이미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다른 지금 유럽 지역에도 추가로 공장을 지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히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바라봐야 되는 이슈 중 하나가 ECB,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 금리 스탠스를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미 이제 ECB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6월 달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벗이 이미 미국보다는 좀 더 빨리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경기 위축 신호에 대해서 더 주의를 지금 기울이는 추세라고 하거든요. 경기 둔화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를 또다시 한 번 더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CB 쪽에서는 6월 달에 이제 세 가지 정책 금리를 모두 다 동시다발적으로 0.25%포인트 정도 인하를 했었는데요. 예금 금리가 연 3.75%였습니다. 근데 이 예금 금리 자체를 올 연말까지는 3%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2% 정도까지 떨어뜨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이런 스탠스를 보시면서 내년에는 이제 그 중립 금리 영역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거시경제 보실 때 관련 통화정책 한 번쯤은 또 살펴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CB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줄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 시장에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어지러워요. 나타난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들어서는 또 분위기가 확 이제 바뀌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전거래일부터 눈여겨봤었던 이제 관련 그 섹터가 있었는데 바로 원전 관련 섹터였습니다. 원전. 그런데 오늘은 또 관련 이슈들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구글 쪽에서 미국의 그 원전 스타트업 기업인 카이로스 파워와 향후 이 소열 모듈 원전 관련해서 지금 또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 소형 모듈 원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개화되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뭐 대표적인 원전 관련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은 2030년도 전에 상용화를 마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30년 한 중반쯤 돼서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원전 관련 시장도 우리가 성장성 측면에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중소형 관련 종목인 우리 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기술 제가 한 번씩 원전 관련 종목들 브리핑 도와드릴 때마다 가지고 오는 중소형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력 발전소의 그 두뇌 코어 역할을 하는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우리 국내에서는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와 같은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토대로 방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크린 도어 그 계측하는 제어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스크린도 역시도 지금 해외 계속해서 수주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글 쪽에서 이렇게 SMR 관련 이슈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이런 이제 소열 모듈 원자력 관련해서 또 관련 이슈가 뭐가 없을까 하고서 한번 찾아봤는데 관련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니까 정부 주도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 안전개통 표준 플랫폼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테마로 엮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
사업에 한 3차례나 지금 연속으로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당연히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그 체코 그 원전 수주도 우리나라가 따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계속 한수원 쪽이랑 같이 함께 연계해서 기술 개발도 하고요. 협업 관계도 맺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SMR 지금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을 지금 정부 쪽에서 해주고 있는데 우리 기술 역시도 이런 이제 SMR 국책 과제를 통해서 SMR 핵심 기술을 국산화한 후에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내 SMR용 분산 제어 시스템 캐비닛 및 모듈을 자체 개발한 후에 SMR용 시스템 기기에 대한 검증까지 지금 마치는 게 목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 이슈 중에서 이런 SMR 관련 이슈까지도 같이 붙어 있는 기업이 우리 기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관련 레퍼런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뉴스 기사 찾아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원전 독점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합동 SMR 얼라이언스 등 SMR 개발에도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요. 지속적으로 이런 차세대 원전에 대한 SMR 기대감도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이제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기술이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도 주가가 되돌림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횡보 중에 있는 중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손절 구간 잡기가 용이합니다. 이전 전저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2,150원 구간대 기준으로 잡아가시면 되고요. 단기 공략하실 분들은 9월 달 지금 전고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단기 목표 구간 세워 나가시면 되겠죠. 여기가 지금 봤을 때 기술적으로 헤드앤숄더 구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구간인데 2,600원 구간 때 목표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2,600원까지 목표가 측정해 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삼성전자 매도세를 이어온 외국인은 오늘까지 26일간 순매도하며 역대 최장 매도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3일부터 오늘까지 26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도했습니다. 이 기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약 11조 원에 달합니다.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 엔비디아 납품 우려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은 10조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2.46% 하락한 59,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의를 찾아 최태원 회장과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우리 사회는 최저 출생률과 노동시장 양극화, 산업 대전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청년 채용을 늘리고 노동시장에 활력이 돌도록 대한상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노동개혁은 정부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도 기업들이 일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배추 공급이 감소하면서 김장철인 다음 달 배추 가격이 포기당 처음으로 5,000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물가협회는 다음 달 배추 소매 가격이 포기당 평균 5,3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11월 가격 기준 최고가로 작년 같은 달보다 22.5% 비싼 수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의 배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달 중순까지 출하 장려금을 제공하고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할인을 지원 중입니다. 건축자재 산업 및 기술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국내 유일 건축 전문 전시회인 건축산업대전은 올해로 19회를 맞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선 140개 건축자재 업체들이 다양한 기술 및 작품을 전시 홍보합니다. 점토벽돌이 사실 사양 산업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전통 산업이고 또 그래서 많은 건축사분들한테 저희 벽돌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시에 참여를 했고. 세미나 등 다양한 구성으로 비건축 전문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건축 문화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는 목적입니다. 올해 주제는 커넥트로 주로 연결이라는 의미로 해서 건축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한 것입니다. 앞으로 B2B하고 B2G를 통해서 건축 전문가하고 기술 자재를 서로 공유하면서 사업의 트렌드를 만들려고자 합니다. 전시회는 18일까지 서울에서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변동성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드디어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힘 받고 시장에 올라가나 했더니 다시 한번 반도체 급락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TSMC 실적까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내일 나올 실적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밥상 물가가 또 이렇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배추값이 또 고공행진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날씨가 좀 추워져도 우리의 계좌는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다면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